프랑스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는 최상위 명문고 아시아 탐방 프로그램. 선발된 학생들은 5일간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를 방문하며 각국의 사회와 교육, 시민문화를 비교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한 건 역시 일본과 중국. 그곳이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날 단 하루만 들르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을 다녀온 학생 전원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하루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더 보고 배워야 해요. 이례적으로 전체 일정이 급히 조정됐고 한국 방문은 단 하루에서 2박 3일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학생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파리 외곽, 전국 1위 명문고 리에세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프랑스 명문고등학교 학생들을 한국에 2박 3일로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한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에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 3개국을 탐방하는 교육부 지원 프로그램. 저희 학교는 프랑스에서도 최상위권인 리에세 고등학교였습니다. 상위 0.1% 학생들만 모이는 이곳에서 저희 20명은 일본과 중국, 한국을 차례로 둘러보게 됐습니다. 일정은 총 5일. 일본 2일, 중국 2일,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선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마지막 날은 그냥 맛있는 음식 좀 먹고 호텔에서 쉬다가 귀국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쉬는 날로 하자. 도쿄랑 베이징도 돌았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저와 제 친구들이 한국에 2박 3일 머물기를 자발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처음 도착했을 땐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고 편의점 도시락도 예쁘고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표정이 없었고 식당에선 누가 말해도 다 똑같은 음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식당 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올라왔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실내에서 담배 피워도 돼?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내내 정돈된 도시를 걸었지만 그 속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계 같은 친절, 틀에 박힌 표정.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계속 어색하고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첫날부터 분위기가 확 달랐습니다. 차 소리는 요란했고 길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심에서 이동하던 중 버스 창밖으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 옆 공터 풀숲 근처에서 한 성인이 바지를 내린 채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한순간에 말이 멈췄고 누군가 진짜야? 지금. 진짜 저 사람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야?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탕후루 가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앞으로 끼어들며 우리 쪽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외국인이라 어차피 아무 말 못하지. 그 눈빛은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지금껏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모멸감. 말없이도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 체험 마지막 날 밤. 호텔 로비에서 친구들과 모여있던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피곤했고 감정적으로도 소진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푹 쉬자. 맛있는 거 먹고 빨리 귀국하자.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기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식도락과 휴식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린 한순간에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 바닥은 빛이 날 만큼 반짝였고 공기엔 은은한 향이 돌았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쇼룸 같았습니다. 비누와 향기 나는 핸드워시는 기본,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변기, 손 안 대고 작동하는 모든 센서 시스템. 이게 공항 화장실 맞아?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공항철도를 탔을 때 또 한 번 멈칫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승객이 내리면 먼저 비켜주며 기다렸다가 조용히 탑승하는 모습. 차 안은 고요했고 안내 음성은 마치 음악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옆자리에 앉은 앙투안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지금쯤 전화 통화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우린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질서였습니다. 질서가 강요가 아니라 습관이 된 사회라는 걸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저녁, 우린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누구는 편의점에 다녀오고 누구는 근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도 혼자 나와 근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거리는 환했고 깨끗했습니다. 혼자 걷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많았고 사람들도 늦은 시간인데도 바쁘게 오갔습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청년들,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커플, 조깅 중인 중년 남성까지. 이렇게 안전한 밤이 있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다는 건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선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호기심에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 도서관처럼 보이는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이 열려 있다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사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결국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봤습니다. 조심스레 앉아있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영어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험 기간인가요? 학생은 제 질문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1년은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없었고 강한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너무도 묵직했습니다. 말투, 표정, 시선. 모든 게 그 순간 우리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고작 19살에 자기 인생 전체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니.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뒷머리가 찌릿했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새벽 도서관에서 봤던 친구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중 한 학생, 그 짧은 대사 한 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식당에서 마주친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어제 그 학생 한마디 듣고 뭔가 무너졌어. 지금껏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게 하루 만에 깨진 기분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학생 진짜 우리랑 동갑이 맞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사고 깊이가 우리가 아는 19살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레벨이야. 곁에 있던 시릴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나는 이 나라를 더 알고 싶어. 우린 이제껏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았던 거야. 클레르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감정이 생긴 건 처음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친구들이 하나둘씩 같은 생각을 입 밖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더 있어야 해. 하루로 끝낼 수 없어. 조금 뒤 우리 20명 전원이 직접 교사 앞에 섰습니다. 출리앙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더 깊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구에 교사는 당황했지만 우리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프랑스 본부에 긴급 건의문을 작성했고 예산 조정과 비행기 일정 변경까지 검토한 끝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일정 2박 3일로 연장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나라는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걸. 연장된 첫날 아침, 우리는 숙소 인근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딱히 정해진 일정이 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마치 뭔가를 더 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끌리듯 나섰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작은 공원 앞. 그런데 놀랍게도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노트북이나 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 몇 분을 아끼듯 누군가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시험장 같았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앙투안이 말하자 클레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방해될까봐 말을 못하겠어. 그 말을 듣고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율이 아니라 내면화된 규율로 움직이는 도시라는 걸. 조금 더 걸어가자. 학원이 밀집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현지 통역사가 설명해 주길 이곳은 일명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건물마다 간판에는 고3 이가 집중반, 논술 파이널 코스, 자소서 클리닉 같은 문구가 가득했고 시간표가 적힌 유리창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빼곡하게 수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안교실에선 선생님의 손짓에 맞춰 학생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엔 지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을 끄고 눈빛만 남겨도 타오를 듯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건 문화가 아니라 정신이야. 줄리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입 컨설턴트를 직접 만나는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 회의실로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컨설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선 고등학생 한 명을 위해 담임교사, 학원 강사, 입시 컨설턴트, 부모님까지 총 68명이 붙습니다. 학생은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컨설턴트는 정색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인생 전체 경로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대학이 직장을 결정하고 직장이 결혼과 주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디자이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장난스럽게 웃지 않았고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실제 고3 학생과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학생은 한 손에 노트 요약본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부 힘들지 않아요? 학생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저 지금 미래랑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린 다시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아까 도서관에서 들었던 말과 이어졌습니다. 이 1년은 제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엔 이런 생각을 가진 19살이 있을까? 숙소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언가를 더 보고 나서야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장된 둘째 날 아침. 전날보다 모두의 표정이 훨씬 더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겠다. 앙투안이 말하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시민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홍보관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QR코드 하나로 모든 시스템이 연결됐습니다. 방문객 등록, 온도 측정, 층별 이동 안내까지 전부 자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조차 손잡이 하나 없이 문이 열리고 세면대 물도 비누도 건조기도 전부 센서로 작동됐습니다. 와, 여긴 사람 손이 닿을 틈이 없네. 클레르가 말하자 줄리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친절한데도 불편하지 않아. 이후엔 실제 주민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주소나 보험 바꾸려면 얼마나 걸리죠?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서류도 필요하고 줄도 서야 해요. 가이드는 웃으며 스마트 단말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선 3분이면 됩니다. 이 기계 하나로 보험, 납세, 출생증명, 이사 통보까지요. 우리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옆자리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2분 만에 이사 신고와 새 주민등록증 신청까지 끝내는 걸 목격하고 모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공공행정이 아니라 거의 민간기업급 속도야. 앙투안이 말하자 줄리앙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냐.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야. 점심 무렵 잠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린 그룹을 나눠 개별 탐방을 했고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무인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를 찍고 앱으로 자동 결제를 하려는데 옆에 있던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QR보다 NFC가 더 빨라요. 그리고는 웃으며 태그 하나로 계산을 끝내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초등학생조차 생활 속 기술을 체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 벽마다 전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교실엔 AI 수업 보조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을 사용해 과제를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교사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를 틀리면 AI가 어디서 사고가 잘못됐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죠. 우리가 놀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술은 집중을 유지시키기 위한 환경일 뿐이에요. 핵심은 집중력이고 그걸 지속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견학이 끝난 후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 줄리앙이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개인의 자유가 강점이지만 여긴 자유도 있고 정확한 방향성도 있어. 그 말에 차 안의 분위기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2박 3일의 마지막 밤. 숙소 앞 테라스에는 조명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고 우리 모두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그 침묵을 깨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까진 우리가 프랑스 최고의 학교에 다닌다는 게 자랑이었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앙투안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다. 너무 완전히 무너졌어. 누군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한국에 오기 전까진 우리 교육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우린 단지 잘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질문을 분석하지만 여긴 질문을 만든 사람의 사고를 따라가려고 해. 클레르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공부, 시스템, 기술 다 대단했지만 사실 내가 제일 충격받은 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너무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였어. 학생도 선생도 편의점 알바도 누구 하나 장난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 줄리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난 새벽 4시 도서관에서 만난 그 학생이 계속 떠올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 지금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어제부터 잠이 안 와.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 학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에 들기 전 줄리앙은 일기를 쓰듯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조용히 입력했습니다. 나는 지금 단 한 사람의 말에 무너진 상태다. 단 한 도시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고 단 3밤 안에 내가 믿던 모든 세계가 바뀌고 있다. 3일째 아침.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고 정갈했지만 우리 눈에는 어딘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놓고 가는 기분이야.
클레드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줄리앙은 침대에 앉은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제까진 이곳을 체험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냥 머무르고 싶어. 출국을 위해 숙소를 나섰고 버스에 오른 우리는 각자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거대한 교차로,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차량들, 가방을 맨 학생들, 분주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 신호등 바뀌자마자 누구 하나 주춤하지 않고 걷는 거. 우린 저런 리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누군가는 대답했습니다. 우린 자유로웠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있었어. 공항으로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는 짧은 영상이 하나 상영됐습니다. 우리의 3일간 모습이 담긴 클립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놀란 얼굴, 새벽 도서관 유리창 앞에서 멍하니 선 우리 고3 학생과 대화하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던 장면. 그 모든 장면들이 조용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줄리앙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이 나라와의 인연은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걸까? 공항에 도착하자 출국 게이트 앞에서 단체 기념 사진을 찍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클레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웃으라고? 못하겠어. 줄리앙은 입을 다문 채 가방을 메고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그냥 보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 비행기 좌석에 몸을 묻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비행기는 천천히 야경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기내 조명은 꺼져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눈을 감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을 떠돌았고 특히 그 새벽 도서관에서 들은 한마디, 저는 지금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이 뇌에 남아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갈 땐 우리가 그 나라를 관찰하러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나는 그 나라의 내 관점 전체를 빼앗기고 있다. 글자를 다 쓰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처럼 혼잡한 출근 시간대였고 사람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아무 질서 없이 밀치고 탑승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통화 중인 사람, 음악을 휴대폰 스피커로 틀어놓은 사람, 타인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 3일, 단 3초라도 한국 지하철의 질서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예전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요. 저는 불쾌함보다는 비교에서 오는 낯선 감정, 어쩌면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줄리앙,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표정이 좀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냐. 뭔가 되게 진지해졌어. 친구의 말은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말 달라진 걸까? 아니면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한 걸까?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은 철학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고 질문도 오갔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칠판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자꾸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 선생님의 말투, 옆자리 친구의 하품조차도 왜 그렇게 느슨하고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조용하고 큰 공간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무척 허전했습니다. 책상에 앉은 학생 몇 명은 유튜브를 켜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다 멈추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세계였다. 그 한 줄을 쓰고 화면을 껐습니다. 밤이 되고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고3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말할 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던 게 자꾸 기억났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은 말투였는데 그 짧은 문장 하나로 내 모든 자부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프랑스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 학교에서 배운 사고법, 분석력, 질문 능력. 그것들이 한국 학생의 그 진지한 시선 앞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겠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내 자신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켜서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의 말에 무너졌고 그 말이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 전체를 다시 짜고 있다. 밤 11시. 불 꺼진 기숙사 방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방거리는 여전히 익숙했지만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 특히 도서관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던 불빛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건 도시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바뀐 건 외부가 아니라 내 내부였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도서관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한국 학생이 적어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연락하고 싶으면 여기로 해요. 저는 SNS 자주 안 하긴 해요. 말투는 무심했지만 태도는 겸손했고 눈빛은 또렷했었습니다. 지금 그 계정을 열면 아마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이 흔들렸어요 라는 말은 너무 거창했고 당신을 보고 난 뒤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라는 문장은 어쩐지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작성했다가 지웠습니다. 타이핑하다 멈춘 문장은 수십 줄이었고 화면엔 하이라는 인사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문득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타이핑이 아닌 손글씨로 정리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난 지금 이 감정을 감추고 싶은 걸까? 왜 단순한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 학생이 대답했던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단지 수험 생활에 대한 각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의 선언이었습니다. 종이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겐 모든 걸 뒤흔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나를 계속 돌아보고 있어. 이 말은 언젠가 꼭 전하고 싶었어.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너처럼 나도 내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싶어. 그렇게 쓴 뒤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낸 뒤 바로 휴대폰을 껐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학생은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을 거니까요. 다음날 저는 같은 탐방에 참여했던 시릴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시릴도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줄리앙, 솔직히 말해도 돼? 나 요즘 한국 얘기만 계속 생각나. 그 애들이랑 똑같은 나이인데 사고방식이나 집중력에서 우리가 너무 차이나는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 애들 앞에서 프랑스 명문고라는 말이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어. 난 그 나라에 머문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배운 느낌이야. 시릴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국 가게 될까?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행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꼭 다시 갈 거야. 이번엔 체험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느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였고 수업 시간도 그대로였으며 학생들의 분위기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 혼자 어딘가 다른 곳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을 따라가고 시험을 준비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 감정은 특히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장 사이를 지나가며 문득 서울의 새벽 도서관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학생들의 집중하는 눈빛, 조용히 넘기는 책장 소리, 사복을 입고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은 채 앉아있던 그 자세 하나하나가 자꾸 제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그들과 마주쳤던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장면들은 제 일상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걸 목격한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느슨하게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교실에서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이동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노트를 펴고 공부할 분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주변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서 봤던 그들처럼 진지해지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같은 반 친구였던 시릴 이 도서관에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줄리앙, 너 요즘 좀 달라졌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그냥 눈빛이 다름. 전에 비해 되게 단단해졌어. 전엔 항상 여유 있던 내가 요즘엔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 말은 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어. 제대로 집중해보고 싶고 뭔가에 진심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이후 저희 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릴도 달라졌고 저도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2박 3일 머무른 게 우리의 수년간 삶보다 더 진지하고 밀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공부하다가 문득 서울의 거리나 인천공항의 분위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엔 그 고3 학생의 말투와 말끝 억양까지 기억났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었고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공부해온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과정이 아닌 자기 정의로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깊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내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삶에서 가장 충격을 준 경험. 저는 발표 순서를 받자마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 3일 동안 겪은 경험이었지만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수업날 저는 예상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교탁 앞에 섰습니다. 삶에서 가장 충격을 준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족여행, 사고 경험, 혹은 운동 경기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2박 3일간 체험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 친구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 문화 체험 정도 이야기겠지 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들이 들은 적 없는 진심을 꺼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 대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난 단 한 명의 학생이 제가 믿고 있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순간 교실은 정적에 가까운 조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도서관에서 봤던 그 학생 이야기를 꺼냈고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있다고. 그 말이 왜 그렇게 저를 무너지게 했냐면 저는 그때 처음 저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외피였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고 지금도 매일 새벽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심은 결국 자신을 바꾸는 유일한 에너지라는 걸요. 발표가 끝난 후 교실은 짧은 정적 뒤에 박수로 채워졌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친구들은 발표가 끝난 뒤 제게 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줄리앙, 그 학생 말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인생 전체를 건다는 말이 우리랑 똑같은 나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아. 그중 시릴은 저를 조용히 끌고 나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처럼 도서관 같이 다닐 수 있을까? 혼자선 잘 안 되는데 너랑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제 발표가 학교 내부 공지에 간단히 요약되어 올라갔고 몇몇 선생님들이 수업 중에 아시아 교육 문화 관련 이야기로 이 경험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조금씩 반응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무심하게 넘겼고 누군가는 조용히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 도서관 진짜 새벽 4시에도 열려 있어? 가족에게도 변화는 감지됐습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더라.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이젠 그냥 흉내내는 게 싫어졌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내 모습 같아서.
기쁘다, 줄리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변화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그 방향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길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제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이 수업은 계속되고 시험도 치렀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하루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 감정, 이 경험. 그때 그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교 내 봉사활동 동아리 게시판에 아시아 교육 문화 체험 발표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틀 뒤 한 학년 아래 학생 몇 명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정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 맞나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강의실 하나를 빌려 제가 겪은 모든 걸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나 자신, 그걸 3일 만에 무너뜨린 19살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학생은 말했습니다. 줄리앙, 그 학생 말 한마디가 널 바꿨다면 지금 내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봤다. 내가 경험한 진짜 한국은 드론이나 태블릿, 인공지능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 그걸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 발표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비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그 학생에게 보냈던 메시지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요. 그 진지함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라는 걸. 바로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유일한 동력이었다는 걸. 프랑스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수업 커리큘럼도 한 단계를 넘어갔지만 제 삶은 아직도 한국에서 멈춘 듯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뜨고 도서관이 문 열기 전이면 운동장 벤치에 앉아 전날 내용을 복습합니다. 어떤 날은 집중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펜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그 고3 학생이 그랬듯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어느 곳가의 단절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메시지를 보낸 뒤로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계정엔 새로운 활동도 없었고 읽음 표시조차 떠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밤 그 말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중이에요. 그 문장은 어떤 날엔 격려였고 어떤 날엔 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뒤 책상에 앉아있던 저는 우연히 학교 메일을 확인하다가 한 통의 공문서를 받게 됐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한국교환 일정 2차 모집 안내.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한국 일정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한국 고등학교 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우수 수료자에 한해 재방문 기회를 부여합니다. 문서를 읽는 내내 제 심장은 마치 수능 시험장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건 아니었지만 대상은 이전 탐방 우수 참가자 중 자기소개서 제출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고 멈췄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제 얼굴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나라에게 해야 할 말이 남아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메일을 읽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간다.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지배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여행이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만나는 건 제게 있어 일종의 확인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 감정을, 그 충격을 진짜로 내 것이 되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시험받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그 학생 이야기,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제 자존심, 그 후로 달라진 제 하루의 루틴까지 모든 걸 담아냈습니다. 그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2번 더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하며 결과가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선발 발표는 일주일 뒤 오전 10시. 학교 게시판과 메일로 동시에 공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자 한 줄의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025년 한국 재방문 국제교류 2차 탐방 대상자 줄리앙 오베르. 그 순간 저는 모니터를 몇 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몸 안 어디선가 천천히 무겁고 따뜻한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뻤던 게 아닙니다. 감격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침내 내가 그 문장 하나에 무너졌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용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이번엔 지난번처럼 가벼운 기대나 관광의 설렘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캐리어 안엔 간단한 옷가지와 노트, 펜, 그리고 새로 산 조그만 손편지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창밖으로 사라지던 한국의 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지금 다시 그 나라의 하늘 아래로 향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헤드폰을 벗고 허리를 곧게 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 창밖에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착륙의 진동. 바퀴가 땅에 닿는 그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무너졌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서울 도심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깔끔한 거리, 정돈된 간판, 부딪히지 않고 걷는 사람들. 하지만 변한 건 제가 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엔 놀람과 충격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존중됐습니다. 이번 일정은 단독 체험이라 가이드도 없었고 동행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숙소까지 이동해야 했고 일정 대부분을 자유 탐방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하던 중 제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조용히 노트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헤드폰도 없이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눈빛만으로 집중하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이건 그냥 이 나라가 가진 기본값이니까. 숙소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배낭을 메고 새벽 도서관이 있던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이 열려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그 거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놀랍게도 그때와 똑같이 도서관 창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밖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고3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공간에 빚이 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그날로부터 나는 나를 다시 세웠고 이제 그 대가를 증명하러 돌아온 것이다. 문득 도서관 옆 벤치에 한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요약 노트를 들고 있던 그는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엔 항상 있어요. 그 짧은 말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진지한 말투, 무심한 어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게.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쩌면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학생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사람이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